그러니까 온탕냉탕이에요. 뭐냐면 무기 개발은 해야죠. 네. 지가 제일 주력하니까. 네. 근데 북한의 시골은 제가 가봤거든요. 2007년 8년이 마지막인데 가보면은 타임머신 타고 온 것 같아요. 아, 조선시대 말. 아, 조선시대. 일제도 아니야. 아, 그래. 일제 조선시대 말. 야. 어마어마하게 낙후돼 있어요. 지금 북한에서 시골에서 아프면 우리는 아프면 앰뷸런스 타죠. 그 시골에서는 운이 좋으면 소달구지를 타고 가요. 앰뷸런스는 없고 아예. 네, 네. 재수 없으면 걸어가야 되고 아니면 업고 가요. 아. 그러니 병원이 있겠어요? 병원이 없어요. 병원이 있어도 아주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기에 일제시대 수준의 지방생활이고 그러니까 김정은이 어떻게 해요? 평양은 삐까번쩍하죠. 겉으로는. 내용도 들어가면 멍들었죠. 네. 막 건물 무너지고 아파트 무너지고 병원 김정은이 코로나 때 그랬거든요. 평양 종합병원을 만들면서 수도에조차 변변한 종합병원이 없는 현실이 가슴 아파 이렇게 말해요. 수도에도 없는 거예요. 아. 이 동네 사이다 경제 주변에 있는 병원만 해도 북한에 가면은 최첨단 종합병원보다 더가 아니라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아마 우주에서 온 우주선인 줄 알 거예요. 정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맥주병 닦아서 그 링어 수액병으로 쓰고 실제예요, 실제로. 북한에서는 가장 많이 죽는 사람들이 맹장염 수술하고 나서 후유증으로 죽어요. 항생제 이런 게 없어서 염증 때문에. 아, 정말 슬퍼. 이런 거 보면은 무슨 뭐 북한 도와주면 안 된다느냐. 안 돼요. 도와줘야 돼, 저 사람들. 김정은은 나빠도. 그러니까 김정은이 어떻게 해요? 지방에 가서 야, 지방 발전 20승 곱하기 10. 한 해에 20개 공장저 생필품 10년 동안 저 200개, 북한 200개 권이거든. 그러더니 병원도 줘. 왜? 병원 형편없으니까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 소달구지로 타고 그다음에 시 병원, 도 병원에 가는데 그 병원에서 꿈이 평양 가는 거예요. 근데 평양도 뭐라고요? 변변한 종합병원 하나 없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공장저 그러다가 야, 병원도 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병원에 간 거예요. 한 해에 또 병원에 20개 군의 병원까지 지래요. 공장도 지고 나서 운영을 못 하는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의대 정원 2,000명 늘려 그랬다 어떻게 됐어요? 난리 났죠, 뭐. 네. 도로 갔죠? 왜 2,000명 늘릴 수 있다면 좋겠죠. 의사들 뭐 이해관계를 떠나서. 준비가 없이 어떻게 교수가 있어야죠. 시설이 있어야죠. 교실이 있어야죠. 장비가 있어야죠. 그다음에 전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죠. 안 되잖아요. 근데 북한에 어떻게 20개 군에 갑자기 병원을 만들어요. 그럼 병원 의사들은요. 약품은요. 북한은 아프면 약품 사가야 돼요. 약을 사가야 된다고요. 약이 없어요. 장마당에 사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의사들의 수준이 얼마나 낮냐면 북한은 의대 졸업하죠. 그럼 수련이 이게 없어요. 바로 의사예요. 저도 소련에서 유학했는데 의사가 넘쳐요. 그러니까. 근데 퀄리티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병상 의사가 있는 게 소련이었어요. 근데 퀄리티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죠. 우리 의사 하나 만들었는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2,000명 정원도 무산된 거 아니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의사예요. 그 고급화되는 과정들이 없어요.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그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탈북민들이 여기 오면 의사들이 싫어한대요. 의사분들이. 왜냐? 북한에 가면 의사를 안 믿기 때문에 본인이 진단해요. 그래서 장마당에 가서 약을 사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탈북민이 저한테 해준 얘기인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말한대요. 가서 우리 병원에 가서 아스피린 줘요. 이런데 자기가 진단해서 자기가 진단해서 자기 병명을 진단해 오는 거예요. 이게 슬픈 현실인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진단하는 거예요. 병원을 못 믿으니까.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어떻게 해요? 지방의 민심을 잡으려면 병원을 줘야 되는 거죠. 야, 20개 만들어. 기분 좋죠. 20개 만들면. 그럼 뭐예요 지금. 평양 종합병원을 완공하라고 한 지가 지금 몇 년 세월이 지났는데 몇 달 전에 아마 작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하반기로 평양 종합병원 완공한 데 갔어요. 장비가 하나도 없어요. 장비를 못 만들잖아요. 수입해야 되잖아요. 다 수입 금지 품목이에요. 의료품이 아닌가? 북한은 대북 제재에 의해서 모든 금속 제품은 수입이 안 돼요. 장비 다 금속이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되겠네.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가구가 들어갈 때 손잡이 같은 금속은 다 떼요. 단둥에서. 그 정도예요. 되나요? 그러니까 극장 정치죠. 극장 국가죠. 가서 잘했지 나 인민들을 위해서. 안 들어가는데 병원은. 건물 지금 뭐예요? 병원이 건물이에요?
초가집에서도 화타 같은 명의가 있으면 가잖아요. 거기에. 의사가 없는데요. 이 능력 있는. 청진기가 없는데요. 어떻게 가요? 심지어 구소련 때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뭐 소련 때 소련 의사들을 미국에서 교환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70년대 얘기죠. 근데 미국 의사들이 놀랬던 게 미국 의사들은 장비로 보는데 네. 소련 의사는 중이염 진단할 때 귀를 잡아당겨 보더래요. 이렇게. 아야 그럼 중이염. 싫어해요. 싫어해요. 농담 같지만. 그거보다 그 소련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냉전기 때 의학의 선진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제가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의료 혜택도 보는 거고 사회적 경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처럼 김정은 말대로 이게 독재의 문제예요. 지 맘대로 하는 야 병원 줘. 질 수 있죠. 야 아파트 줘. 질 수 있죠. 무너져요. 병원 줘. 의사가 없어요. 약품이 없어요. 야 애들 우유가루 먹여요. 대신 딴 데 있는 우유는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김정은의 자아도취형 리더십. 인민들 위해서 병원을 져주면 좋죠. 인민들 위해서 공장 져주면 좋죠. 근데 안 돌아가는데요. 시스템이 안 되는데요. 2,000명 의사 늘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넘쳐나죠. 근데 그게 단순히 됩니까? 수급부터 의사들 이해관계, 교육 많은 게 다 같이 연동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데 김정은식 리더십이 병원뿐만이 아니라 온갖 군데 아파트 짓는데 그다음에 영화 만드는데 뭐 농장 만드는데 양식장 만드는데 오죽하면 진수한 구축하면 왜 자빠져요. 다 그 김정은이 다 개입하는 거예요. 전문성을. 상당히 문제가 많은 리더십이다. 후유증이 많은 리더십이다. 저런 병원들은 안 돌아간다. 지난해 처음으로 20승 10, 20개 공장이 군에 완공이 됐거든요. 우리 판단으로는 인공위성으로 보면 보이거든요. 공장이 가동되면 열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절반이 열이 안 나요. 안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게 북한의 현실이에요. 참 말씀 들어보니까 뭐 러시아 쪽에만 군사 원조도 해주고 했는데 여전히 뭐 삶이나 경제는 엉망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러시아는 산업이 없어요. 북한 경제의 95% 이상이 중국 의존도인데 러시아가 산업이 없으니까 석유 팔아서 전쟁하잖아요. 네. 무기, 군사기술, 석유, 밀가루는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러시아는 도움이 안. 제가 살아봤잖아요. 러시아가 오죽하면 초코파이하고 도시락면이 국민 음식이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경공업도 없어요. 제조업이 없어요. 러시아가 만드는 드론 다 부품 중국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이중 정도 물품으로. 그러니까 근본적인 김정은이 북중 관계 심화되는 거 정권의 위험이 돼요. 항상 위협받아요. 북러 관계 회상이 안 돼요. 경제 엉망이에요. 뭐 지금 뭐 지난해 3% 성장했다. 풍작 쌀 생산 좋다. 쌀 좀 늘어난다고 잘 살아요? 우리 뭐 농촌에서 풍년 들어가면 뭐 국가 경제 잘 커지나요? 우리 농업 미미하잖아요. 비율이. 그 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무슨 뭐 군사기술 받는다고 그 일반 경제가 좋아지나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김정은의 북중 관계 북러 갖고는 안 됩니다. 비핵화해야 되고 북미관계 개선해야 되고 남북관계 개선하면 미래가 있는데 좀 삐져가지고 뭐 남북관계 헤어질 결심하고 뭐 저렇게 북러 북중 해봐야 전선제 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최근에 뭐 다시 그 폼페오 장관의 책을 꺼내 읽었는데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마이크 폼페오가 2018년 3월 31일이에요. 그날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김정은이를 만났을 때 김정은이가 이제 맨 처음에 한 말 뭐 제가 반복을 하면은 미국이 나를 죽인다라는 소문을 내가 듣고 있다. 그랬더니 폼페오 장관이 미국은 적국의 지도자를 암살하는 것을 국가 정책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 다만 해병대라든가 CIA라든가 뭐 이런 미국 각 부처에서 당신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다들 갖고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통제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정말 그 놀라운 얘기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폼페오 장관이 김정은한테 내가 얘기를 듣자 하니 그 시진핑 주석이 하던 얘기인데 주한미군이 철군을 하게 되면은 그 김 위원장이 대단히 기뻐할 거라고 시진핑한테 얘기를 들었다. 그랬더니 김정은이가 책상을 팍 치면서 막 호쾌하게 웃으면서 그거 다 거짓말이니까 그거 믿지 마시오. 중국 사람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하게 될 경우에 중국은 북한을 티베트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주한미군이 필요한 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거기에서 폼페오가 미국 정책 결정자들한테 한마디 조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끝내주는 무기를 갖다 놓고 이런 거 갖다 놓더라도 김정은이는 개의치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런 내용을 알아야지 되는 거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예를 들어 주한미군 철수 쪽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북한에서 보면은 자기네가 원하는 정책이 아니다는 그런 거가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기능이 주한미군의 기능을 우리가 자꾸 단순하게 보는데 제가 그 사실은 젊었을 때 그 논문을 읽고서 경악을 하긴 했습니다. 주한미군의 기능은 김일성의 남침 방지,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북침 방지, 네. 남침 방지, 북침 방지예요. 우리는 남침만 방지하는 거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거, 지금도 잘못 알고 있어요. 왜 주한미군 기능이 바뀌느냐? 주한미군 기능은 바뀐 적이 없어요. 주한미군 기능은 아시아 전체의 안전입니다. 북한이 남한을 때리는 걸 막는 기능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미 방위 조약에 나와 있고 그 얘기가 한미 방위 조약이 적용되는 범위 아시아, 그러니까 퍼시픽 에어리아, 태평양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 한반도가 아니에요. 동두천이 아닙니다. 태평양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에 두 나라는 같이 싸운다가 한미동맹입니다. 지금 왜 북한을 막지 않고 왜 자꾸 대만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대만은 태평양 지역이 있으니까 가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주한미군 기능, 뭐 한반도에 한정된 기능이 아니라 아시아. 그럼 주한미군이 대만에 싸우러 가면은 그 우리는 안전이 망가지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지금 거기를 지금 미국에서 보는 그 아시아는 하나로 보는 겁니다. 이만한 지역을 완 띄어터 하나의 전쟁 구역인데 여기서 어디에서 싸움이 나더라도 다 모여서 싸운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전쟁 나면 필리핀, 대만, 일본, 한국, 호주 다 뭉쳐서 싸우는 거고 대만에서 나오면은 한국 포함해서 다 뭉쳐 싸우는 거고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싸움이 나면은 함께 가서 싸운다는 건데 그를 대만 전역 따로 휴전선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미 구시대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이 대만으로 간다. 그럼 한국에서 전쟁이 날 확률도 적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대만을 자기네가 때리게 될 경우에 한국도 때릴 거라고. 왜? 한국에 있는 미군이 글로 못 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전쟁 구역이 하나라는 뜻이죠. 대만 따로 한국 따로가 아니라. 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평택기지 소유권 달라고. 이게 우스갯소리인지 진심인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겠네요. 사실. 그것도 네. 나는 그거는 솔직히 제가 이제 네. 무슨 얘기 나올지 해서 나도 이제 기습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와, 이건 생각도 못한 일인데. 근데 그거는 미국은 그걸 오랫동안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나라는 보수나 진보를 다 막론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랬는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중국한테 땅을 팔았거든요. 중국 정부가 산 땅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그것도 어디 샀냐? 2018년으로 나오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 중국 정부한테 용산 땅 1256평인가를 팔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식으로 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그 서쪽에 있는 섬들 제주도에 중국 사람들이 산 땅이 많은데 네. 이거 법적으로 중국 사람이 산 땅은 우리 땅이냐 중국 땅이냐. 중국 사람은 토지 소유가 중국 헌법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쪽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산 모든 땅은 중국 땅인데 제주도에 중국 사람이 뭐 땅을 샀을 때 그 땅은 그 개인 왕 사장의 땅이냐 중국 공산당의 땅이냐 이게 뭐 이런 애매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가 터진 겁니다. 참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이슈네요. 말씀 그렇죠. 들어보니까. 그것이 지금 금년 5월에 공개가 된 거예요. 그 중국 정부가 이거는 중국 정부가 산 겁니다. 용산에 있는 땅을 샀다.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5년 전에 용산은 그 미군 있던 곳이거든요. 그 한국 국방부하고 바로 앞에 있고 그 아주 예민한 땅을 이것이 설명이 안 되면은 미국이 달라고 그랬을 때 그건 절대 안 되라는 말도 성립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정부 때부터 트럼프 타워, 뭐 맥도날드 등을 평양에 유치할 것이다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이 북한을 변화시킬런지 이 트럼프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네. 2018년 상하이에서 만났을 때 네. 첫 번째 때 트럼프가 은밀히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김정은
김정은 씨, 당신네 나라도 이런 싱가포르 같은 나라로 바꿔놔야 되지 않겠냐. 싱가포르를 내가 그 미국이 거기를 회담장으로 택한 이유를 거시적으로 설명하라고 그러면은 세계에서 제일 열린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그렇죠. 네. 제일 막힌 나라가 북한입니다. 이렇게 열어야 되지 않겠어? 그 열게 되면은 북한이 뚫리는 건데 미국 대사관이 평양에 들어가고 그리고 트럼프가 한 말은 뭐 평양이라기보다도 원산이 그렇게 아름답다는데 거기다 내 호텔도 하나 짓자. 그렇게 되면은 싱가포르가 된 북한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김정은이가 감당을 할 거냐? 감당을 못 하죠. 그거는 국민들한테 도전받는 거니까 너가 그 북한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라고 그러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게 뭐냐고 말이야. 그때 트럼프가 한 말은 내가 지켜줄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지켜주겠다는 거는 말하자면은 북한의 김정은 그 주석궁을 지키기 위해서 미군이 주둔해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데 그렇죠. 네. 이거가 말이 그러니까 성립이 되느냐는 그 범민을 김정은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뜻이 좀 무서운 얘기인데 너는 더 이상 북한이 아니라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되어야 해. 근데 지금 김정은 정권이 그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 그 대통령이 그 말도 했잖아요. 트럼프 타워 짓고 호텔 짓고 나도 골프 치게 해달라. 네. 그럼 북한을 완전히 다른 나라로 바꿔놓는 거거든요. 그게 통일이지 뭐겠습니까? 그땐 통일하는데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싱가포르 마음대로 가잖아요. 우리 북한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것이 열린 나라가 되니까. 네네. 뭐 그러면 통일이나 이미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게 그런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김정은이는 그거를 감당이 안 되겠죠. 너무 드라마틱한 변화여서 진짜. 이번에 네. 그 지금까지 이제 뭐 미국하고 북한이 공개적으로 협상한다 이런 건 없는데 지금 미국 측에서 뉴욕에 있는 북한의 대표부, 그러니까 이제 뭐 북한은 미국하고 수교는 안 했으니까 워싱턴에는 대사가 와 있진 않지만은 유엔에 대표부가 나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트럼프가 여러 번 편지를 보냈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거는 편지 수령조차 거부하였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을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상 통일이 되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엔 통일이 돼서 얻는 이점이 또 중국을 견제하는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때는 네. 중국이 견제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중국이 약해지겠죠. 지금 트럼프는 중국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 그 지위에서 중국을 내려앉히는 거, 주저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중국이라는 나라는 오랫동안 미국하고 친한 나라입니다. 일본이 적이지. 미국 역사에서 중국은 오랫동안 좋은 나라거든요. 근데 이제 공산주의가 되고 너무 커져가지고 미국한테 지금 도전하는데 거기서 그 도전자의 반열에서 탈락시키는 것. 한 20년 됐죠. 번역한 책. 거기에 미어샤이머 교수가 한국 독자들한테 이런 말을 씁니다. 중국이 계속 발전해서 미국의 위협이 되는 한 미국은 한국에서 안 떠난다. 왜? 중국을 막아야 되니까. 네. 근데 어느 날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중국이 미국에 대한 도전자의 위치에서 탈락하게 될 경우 그때 미국은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철수할 수도 있다. 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그때 중국이 미국이 보기에는 허약한 나라라 할지라도 한국한테는 무서운 나라 아니겠냐. 그때 여러분은 새로운 국방 전략을 짜야 되고 아마도 핵무장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써줬습니다. 그 이제 크게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계속 부상하는 한 미국은 중국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에 1등을 미국이 그냥 놔둔 적이 없어요. 미국이 1등이 된 이후에. 그렇죠. 도전하는 국가를 그냥 도전하는 국가는 전부 다 깨놨습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이거는 에드워드 러드왁이라는 학자가 한 얘기인데 지구 역사를 봤을 때 패권국이 도전국의 도전에 평화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양보한 적은 없었다. 그래서 그 역사에는 그렇게 수많은 피빈이 나는 대전쟁들이 있는 겁니다. 한 번도 1등이 양보를 평화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2등과 1등의 싸움이 그게 바로 세계 대전이죠. 우리가 바로 그 맥락 제일 한복판에 한국이 지금 서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년 8월에 김정은이 우크라이나전에 전투병을 보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고요. 10월 중순에 이제 실제로 11,000명을 처음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심을 한 이후에 한 1년 정도 전투를 치러서 어쨌든 목표했던 쿠르스크 지역 탈환 이거를 러시아 측을 도와줘가지고 푸틴이 뭐 엄청 좋아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 국면에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아직 불협화음이 있습니다만 네.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1년 정도의 그 긴 여정을 정리하는 수순이에요.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빠져나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왜냐하면 장성들도 지금 다 평양으로 이제 돌아왔고요. 특히 최고 그 책임자격인 김영복이라고 있습니다. 부총 참모장이고 쓰리스타인데 여기가 얼마 전에 한미 합동훈련 관련해 가지고 비난 담화를 냈어요. 김영복이가 우크라이나전을 총괄하는 현장에 1년 동안 가서 작전을 했던 사람인데 한미 합동훈련 관련해서 입장을 낸다? 이거는 이제 김영복이가 우크라이나전 쪽에서 이제 임무를 종료하고 어떻게 보면 국내 문제 또 외부 문제, 군사 문제 이런 거에 이제 투입이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푸틴하고 관계를 슬슬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시진핑이 이제 보인 거죠. 그런데 뭘 가서 시진핑 형님 그동안 좀 제가 좀 소홀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할 계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9월 3일 전승절 80주년 행사가 딱 닥친 거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시진핑이 초청장을 어쨌든 보냈지 않습니까? 이때 가면은 내가 좀 몸값도 높이고 시진핑 형님이 마련한 잔치상을 좀 빛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가는 이런 무대를 만들었을 텐데 결정적으로 김정은이 제가 보기에는 전승절 행사 가야 되겠다고 결심한 건 한미 정상회담인 것 같습니다. 8월 25일 날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는데 예상을 깨고 두 사람이 케미가 너무 좋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또 그동안의 정치 성향이나 야당 지도자일 때 미국이나 이런 데 대하던과는 달리 너무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근데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한 거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가기 전에 도쿄를 들려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시바 총리하고도 만나고 트럼프도 만나고 이러면서 한미일 삼각 공조가 이재명 정부인데 이렇게 한미일 공조를 해? 야 이게 뭐지? 큰일 났다. 나도 그러면 베이징에 가서 북중러 대결 한미일에 맞서는 이 공조 연대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간 거고 푸틴이나 시진핑도 아마 그런 면에서는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서방 연대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렇죠. 이번 전승절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가 사실은 글로벌 사우스 그러니까 대체로 지구 남반부에 있는 저개발 국가들 개방할 도상 국가들 중에서 반미 연대에 좀 동참할 수 있는 중국이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들 위주로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 자리에 이제 김정은과 시진핑 그리고 푸틴이 나란히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거 좀 심상치 않네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반미 모의작당이라고 얘기한 것도 그런 우려를 나타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국 열병식에서 참석한 김정은이 계속 북한 대사관에 머물렀다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당 장소가 보니까 유동 인구가 많고 20층짜리 또 상가도 있고 해가지고 보안에 취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김정은 숙소로 예상이 됐던 18호 각은 푸틴이 이제 선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겉으로는 뭔가 탄탄한 북중 관계를 뭐 과시하려고 보였지만은 어떻게 본다면은 이 시진핑이 김정은을 대놓고 홀대했다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네, 전반적으로 그림은 아주 좋았거든요. 시진핑이 김정은을 뭐 두 손을 맞잡고 환영을 하고 또 그 막루에 세워서 같이 군사 퍼레이드도 보고 이런 그림은 좋았는데 내부적으로 따지고 보니까 좀 불협화음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외교에서 최고 외부 손님이 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숙소 아닙니까? 그 외부의 손님이 와서 우리 집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모르지만 집에서 좋은 방에 모시는 게 최고겠죠. 외부 손님. 기본이고 예의죠 사실. 아니면 그게 공간이 좁으면 뭐 밖에 호텔에 모시느냐 또 뭐 여관에 모시느냐 어디 여인숙 허름한 어디 이런데 민박집에 모시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손님 느낌이 다를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 그동안 이번 전승절 참여에 앞서서 중국을 4차례 방문했었는데 그때 이 조어대라 그러죠. 중국말로는 이제 다오이타이 거기 국빈각 18호각에 항상 묵었어요. 이거는 할아버지인 김일성 또 아버지 김정일도 항상 18호각에 묵은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푸틴이 물론 그 18호각을 먼저 차지하는 바람에 그 공간이 없었다. 이렇게 하더라도 다른 국빈각이나 이런 것들을 내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아마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뭔가 마음에 안 들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금 이제 사진에 보시듯이 공항 그 철도 베이징 철도역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주회를 차 왼쪽에 태우고
어디로 가나 했더니 북한 대사관으로 지금 갔습니다. 북한 아. 대사관 관저에 지금 들어서는 모습이고 대사니 뭐니 이런 사람들이 지금 좀 손님 맞이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를 그냥 잠깐 둘러보고 어디 다오이타이나 이런 데 가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여기서 2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많이 불편했을 거고요. 숙식 이런 것들이 불편했을 거고 특히 여기가 뭐 보안 때문에 혹시 대사관저를 간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여기가 옆에 르탄 공원이라고 공원에 사람들도 북적거리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옆에 한 20층짜리 건물이 들어서서 거기서 사실 물론 중국 공안이 좀 통제를 했겠지만 경호 문제로 내려다보면 다 내려다 보이거든요. 이런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걸 보면 북중 간에 뭔가 아직도 앙금이 남아있다. 이거는 9월 4일 날 김정은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시진핑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근데 정상회담도 분위기는 뭐 화기애애했다고 양측이 그러지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신화통신은 김정은이 시진핑이 이제 중국의 관심사, 대만 문제나 티벳 문제나 이런 문제를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이런 문제를 제기했더니 김정은이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상호 관심사에서 호상, 그러니까 상호 통보했다. 그러니까 시진핑은 내 앞에서 이렇게 떠들고 나는 내 하고 싶은 얘기, 김정은은 시진핑한테 이런 얘기 또 떠들었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표현이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허심탄회하다는 건 양쪽이 좀 할 얘기 했다는 거죠. 보통 그러지 않으면 이제 화기애애하게 했다거나 건설적인 의견을 나누었다. 뭐 이렇게 되는데 허심탄회했다? 뭔가 좀 아직도 껄그적거리는 게 있습니다. 확실히 좀 풀 게 있었다라는 거는 확실하네요. 그렇죠. 네. 이게 단번에 이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시진핑 입장에서 이 김정은을 전승절 행사에 앉혀야 뭐가 완성된 조합이 되니까 겉으로는 집 나갔던 아들 다시 불러가지고 뭐 아유 그동안 왜 그랬니 뭐 하고 따뜻한 밥 차려주고 뭐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고얀 녀석 봐라. 너 좀 다시 이제 왔지. 그러나 내가 뭘 호락호락 이렇게 해주기는 어렵다 이런 게 있고 사실 이제 김정은이 이렇게 왔다 가면은 뭔가 선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 지원이라든가 뭔가 이런 맞아요, 얘기가 맞아요. 이제 솔솔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그 얘기는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아무래도 이 경제 관련된 이슈 때문에 문제 때문에 중국한테 뭐 얘기를 했다든지 만난 거 아니겠어요? 정확한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전을 돕겠다면서 러시아에 파병을 하고 무기도 줬지 않습니까? 그 무기도 어마어마합니다. 152mm 포탄으로 한 사람은 1200만 발이에요. 정말 많은 물량을 주고 또 많은 전사자 희생까지 치르면서 지원을 했는데 러시아가 웬일인지 경제적으로 뭔가 북한을 줬다는 게 없어요. 식량이라든가 뭐 러시아가 풍부한 밀가루라든가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할 때는 심지어 소방차까지 줬어요. 소방차 뭐 몇십 대 러시아제로 네. 이렇게 주고 이랬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러시아가 뭐 줬다는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김정은이 뭔가 좀 실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이라든가 또 ICBM 또 핵잠수함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소형 원자로라든가 이런 기술들 핵심적인 거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이런 거는 진짜 좀 큼지막한 거 줄 알았는데 안 준 것 같고 거기다가 유류 원유라든가 뭐 식량 이런 것들 전혀 안 챙겨준 느낌?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사실 안러 경중 우리가 뭐 한때 안미 경중 얘기 있었습니다만 안보는 러시아하고 좀 보장을 해가지고 하고 경제는 역시 중국이다. 이렇게 아마 턴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뭐 푸틴과 양자 회담 때 있었던 일인데 끝나고 나니까 그 수행원들이 그 김정은이 앉았던 자리를 막 엄청 닦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무리 뭐 우방국에 간다 하더라도 자기 그 정보가 노출되는 거에 대해 상당히 좀 꺼리는 모습인데. 유전자 정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뭐 참수작전 얘기도 나오지만 김정은의 건강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중요한데 거기서 유전자 정보가 정말 중요한 거죠. 김정은이 뭐 앉았다가 땀을 흘렸는데 뭐 땀을 채취한다든가 아니면 머리카락이 하나 있어서 채취한다든가 네. 그리고 만약에 김정은이 호텔을 썼다면 호텔에서 화장실 뭐 사용하고 이러는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도 소변하고 대변 이런 거 뭐 검사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의 노출을 꺼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이제 한 것 같고 이 유전자 정보는 왜 중요하냐면 유사시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담 후세인이 그렇게 도망 다니다 미군 특수부대가 잡았지 않습니까? 그때 보셨겠지만 생포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면봉 넣어가지고 입안에 유전자 채취하는 거였잖아요. 그 유전자를 채취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미 특수부대나 미국 당국이 CIA나 이쪽에서 후세인의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죠. 샘플을 이미 오래전에 채취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잡은 이 지하도에서 지하 하수구에서 끌어올린 이 노인네가 후세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내가지고 일치하는 걸 봐야 되잖아요. 만약에 김정은이 나중에 뭐 급변 사태나 이런 상황에 어디 저 백두산 골짜기에서 김정은 일당을 체포했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김정은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 한미 당국이 그 유전자 정보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아마 북한도 유전자 정보의 노출 이런 거에 극도로 경계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믿을 수는 없나 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네. 김정은의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유전자 정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건강이 다 노출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면 김정은이 천안문, 태남문 그 막루에 올라가기 위해서 계단을 막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시진핑, 푸틴하고 통역을 통해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계단을 올라갈수록 말수가 줄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과거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 한 100m, 200m 그 판문점 거기 걸었는데 네. 숨 차가지고 막 쇳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번에도 좀 많이 힘든 모습을 보였고 북러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 호텔 특각에서 회담을 하는데 북한 경호원들이 러시아 경호원들하고 그 에어컨 컨트롤러 가가지고 싸우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신기했던 거는 김정은이 그때 73살 난 푸틴도 이렇게 앉아있고 땀 한 방울 안 흘리는데 김정은은 땀이 막 여기 맺힐 정도로 이렇게 흘러요. 여기도 막 맺혀 있고 많이 더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어컨을 낮춰야 정상인데 푸틴 경호원들은 20도로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 경호원들은 그걸 23도로 올리자고 싸운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김정은이 그 에어컨 바람을 또 쐬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는 이런 좀 극도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건강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저 낮추다는 건 줄 알았더니 더 높이자는 거였군요. 맞습니다. 그게 23도와 20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둘이 약간 기싸움을 벌였는데 결국은 러시아 경호원이 이겼어요. 네. 거기 장소가 물론 푸틴의 숙소인 그 18호 각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랬기 때문에 아마 북한 경호원들도 더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